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주 대단했죠. FOMC 각 기업들의 실적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젠슨왕 CEO의 방한 이슈 소화할 내용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랬던 한 주를 보내고 이제는 11월장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대비해서는 이슈가 적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주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 외 비만 당뇨 학회 등의 여러 가지 일정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정을 소화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관전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짜봐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변동의 10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0월은 변동이 높은 한 달이 되곤 하는데 이번 10월을 돌이켜봤을 때에는 전반부에는 시장이 물론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후반부에는 다시금 랠리가 나타나면서 S&P 500 지수가 2%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올해가 딱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남은 연내에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꼼꼼한 전략이 또 필요할 텐데 일단 10월 마지막 미국 증시의 흐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0.6% 상승, S&P 500 0.3% 가까운 오름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출발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아마존이 전날 실적을 내놨었고 특히나 클라우드 매출이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9.6%나 급등을 했습니다. 여타 AI 주들에게 까지 온기를 불어넣으면서 일부 팔란티어 등의 종목들이 함께 달렸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다만 보시면 장중에 이렇게 매물 출회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이는 추가 금리 인하에 있어서 일부 연준 위원들이 아주 신중한 톤의 발언들을 내놨던 영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미드 총재 지난주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던 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의 장기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따라서 12월 금리 인하는 더더욱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해맥 총재와 로건 총재 역시도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선호했던 인사들이 되겠습니다. 보스틱 총재의 경우에는 인하를 나는 지지하기는 했지만 제한적인 정책이 바람직하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 지표들을 못 받아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에서는 조금 느리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 소폭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말 랠리 그리고 지난주 빅테크 실적에 대한 어떤 낙관론이 살아있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 역시도 살아있고 그 덕분에 시장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칠 수가 있었네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날 앤디 제시 CEO가 2022년 이후 보지 못한 속도의 성장이다 라면서 지금 AWS가 얼만큼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멀가 IB들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UBS 측에서는 연말 수주 잔고가 2,40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점을 조명하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279달러에서 이제는 310달러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전일 종가로 대비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여전히 27%의 상승 여력을 가리키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날 아마존과 함께 달렸던 또 다른 종목들로는 팔란티어가 있죠. 3%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역시나 AI 버블 우려감 속에서 주가가 조금 흔들렸던 종목에 해당하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과연 그 AI 버블이라고 하는 우려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인가 아니면 AI 랠리를 촉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인가 내일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라클의 주가 역시도 2%대 함께 올랐습니다. 오픈 AI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번에
반면에 스팟은 미시간주가 되겠습니다.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함께 아마존과 실적을 전했던 애플의 경우에는 이날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사실 실적 결과 매우 잘 나왔고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다만 지금 이 중국에서의 판매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매물이 출회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월가 IB들의 평가는 우호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실적 전망이 상향될 것이다. 특히 아이폰 17의 수요가 지금 정말 강하다라는 언급이 어닝콜에서도 몇 차례나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명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05 수준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날 아마존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서는 국제 수입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이 데뷔를 치르게 됩니다. 아시아권 안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첫 번째로 시연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출시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장 막판에 테슬라의 주가를 더 밀어 올렸던 뉴스가 바로 이거죠. 디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올해 안에 비행 자동차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온 겁니다. 이번 주에 해당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게 될지도 지켜보셔야겠네요. 자, 그 밖에 이번 이제 10월이 끝났으니까요. M7 종목들의 YTD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역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와 메타가 줄곧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메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메타가 6순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알파벳의 약진이 또 나타나고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현재 YTD 수익률은 48.5%에 달하고요. 엔비디아의 50%대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3% 가까운 수익률, 테슬라는 사실 상반기까지 줄곧 꼴찌를 면치 못했었는데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는 중위권 정도의 성적, 13%의 YTD 수익률을 노칭하고 있는 모습이죠. 고점 대비 하락률은 어떨까요? 메타가 18%대로 낙폭을 벌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의 경우에는 6%대, 엔비디아는 이제 신고가 경신까지 4.6%만의 격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M7의 실적이 전부 다 나온 상황 속에서 이들의 실적을 보니까 과연 AI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짜 걱정을 해야 될 때인가? 이 부분을 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었던 발언들을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블랙웰이 전례 없는 매출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수주 잔고를 많이 확보했다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최소 2026년 상반기까지는 수요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이번에 나왔고요. 알파벳 클라우드 수주 잔고 폭증 확인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성장률 3년 내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AI 버블에 대한 걱정을 하기에는 혹은 AI 투자 붐이 지금 끊길 것이다, 끝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기에는 매우 시기상조인 것 아닌가라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을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까? 오늘의 체린스 픽으로는 제가 알파벳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부문별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은요, 지금 성장을 가장 크게 드라이빙하고 있는 쪽은 당연히 AWS가 포함되어 있는 클라우드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기별 매출
매출 성장률을 확인해 보시면 1분기에 28%대에서 3분기에 34%대까지 이 성장률 자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페이스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클라우드 부문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본업이었던 유튜브 그리고 구글 검색 쪽에서도 1분기에는 10%에 불과했던 성장률이 현재 15%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업도 잘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 이 구글이 만들고 있는 제미나이가 사용자 수 6억 5천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챗 GPT의 사용자 수가 8억 명 정도 되니까 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챗 GPT로 인해서 구글이 다 망한 것 아니냐 이런 언급까지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구글이 제미나이의 사용자 수 확보에 정말 열을 올림으로써 이제 그 논란을 전부 다 불식시켰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X에서 많이 부각이 됐던 그림까지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구글 검색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머지 미래 먹거리는 작은 자식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30년이 되면서 구글 클라우드, 자율주행인 웨이모, 그 밖에 여러 가지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의 AI, 제미나이까지 이 자식들이 장성하게 되면서 부모였던 어떤 구글 검색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다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잘 해왔구나라는 사실이 지금 실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뉴스들 정리해봤고요. 국내 증시 연결 포인트들 들어갑니다. 네. 지난주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주 중반에 살짝 소화제가 필요한 느낌에 약간의 지수 자체에 병목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내 AI 황제의 선물로 시장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결국 젠슨항이 시장의 소화제가 돼준 느낌인데요. 양지수 모두 올랐죠. 코스피 0.5, 코스닥은 1%의 상승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I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단에서 순환매가 다시금 발생해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엔비디아, 현대차 협업에 대한 기대 혹은 엔비디아, 삼성 협업에 대한 기대 등이 작용하면서 로봇의 약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 메세라 인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라이릴리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메세라와 일라이릴리 관련주 말씀을 드렸었죠. D&D 파마텍, 올릭스 이런 종목들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엔비디아幹部 회동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결국엔 엔비디아의 중차대한 발표가 이것이었죠. 블랙웰 26만 장, 14조 규모로 일단 한국의 공공과 주요 4대 그룹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과 엔비디아가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내용이 있었죠. 이것이 자극했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삼성그룹주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SDS, 삼성전기 등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죠. 사실 삼성전기는 이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무라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세가 쳤기 때문에 무라타, MLCC의 업황에 대한 키워드가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전자 등의 종목들 강했고요. 반도체 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주요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가 괜찮았던 가운데 다만 SK하이닉스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죠.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공급에 대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SK하이닉스의
파일을 조금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약간의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유리기판 자율주행 쪽 좋았고요. 현대차 그룹주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 그룹도 이날 올라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그 중심에 있었죠. 자율주행, SI 이런 키워드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26%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주들 자동차 부품단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로봇이요. 이날 로봇을 자극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엔비디아와 현대차 그룹 혹은 삼성그룹의 로봇단의 협력 기대감도 있었고 아마존의 호실적에서 아마존의 캐펙스 투자는 결국 로봇이나 스마트 자동화 쪽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쪽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살폈었는데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비디아와 삼성 로봇의 협력 기대감 이런 쪽으로 자극이 됐고요. 뉴로메카, 제닉스 로보틱스, SP 시스템스 등의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단의 종목, 네이버 등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AI 황제 젠슨 황의 자극이 이렇게 많은 종목들에 영향을 줬고요. 그 외 이슈로 본다면 애플 실적에서 아이폰 17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애플 밸류 체인에서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괜찮았고요. 5%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일부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에보뮨 IPO에 대한 기대감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올랐고요. D&D 파마텍 25%의 급등, 메세라 인수 경쟁에 자극받으며 상승이었죠. 일라이릴리 호실적의 올릭스도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결국에는 연결되는 깐부 기업들 그날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단 11월 종목 장세가 전개된다면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일부 2차 전지 종목들 외에 볼 수 있는 쪽이 바로 엔터, 그 중심에는 하이브가 있고 하이브에 대한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BTS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BTS 연초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이브 역시나 5%의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놓고 반응했던 효성중공업 등의 전력단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황제의 선물의 시장은 금요일장 강했고요. 그러면 26만 장 GPU 공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존에 한국이 확보하고 있던 엔비디아 GPU 6만 장에 26만 장이 더해져서 이제 32만 장이 되죠. 글로벌 빅테크 중 가장 많은 GPU를 보유한 게 바로 메타 35만 장인데 거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자, GPU로 인해서 GPU 확보로 인해서 이제 AI 성장이 충분히 자극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 거죠.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GPU, HBM이 탑재됩니다. 지금 블랙웰에는 HBM3 12단이 8개씩 탑재되니까 결국 GPU가 여기저기 이렇게 잘 공급이 되고 판매되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국내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한 번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GPU가 풀리고 AI 성능이 올라가게 될 경우 생성형 AI 혹은 AI 소프트웨어단도 자극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GPU 26만 장 중에서 민간 부분에 21만 장이 공급이 되는데 삼성, SK그룹, 현대차그룹에 각각 5만 장씩, 네이버 클라우드가 6만 장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에 들어가는 5만 장 중에서도 네이버는 이제 여기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GPU를 확보하고 쓸 수 있게 되겠네요. 자, GPU로 인해서 AI 밸류체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가 자극받게 되고요. 이만큼 26만 장의 GPU 어떻게 돌릴 건데? 라고 고려해봤을 때는 전력과 에너지원의 얘기도 결국 나올 겁니다. AI 밸류체인을 지속적으로 힘받아가는 뉴스, 그게 바로 AI 황제의 선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AI 황제, 그리고 종목에서 또 다른 황제, 바로 효성중공업. 저희가 전력기기의 황제로 효성중공업을 정말 많이 체크했었죠. 100만 원 돌파하고 얼마 안 있어서 최근에 200만 원 돌파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2023년도부터 하면 2600% 올랐고 올해만 해도 400% 이상의 상승세, 10월에만 해도 71%의 상승. 굴욕이 없습니다. 진짜 갖고 있는 현금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시세를 기록하는 효성중공업인데 213만 5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런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죠. 컨센은 43% 상회했습니다. 미국향 전력 수요가 다시 한번 재확인됐고요. 전력기기 사업부 마진율이 17%, 현대엘렉트릭의 마진율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흐름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시세를 냈죠. 종가 대비 7% 더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피어그룹의 동반 강세가 같이 나타났는데 JP모건에서는 한 25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그거 받고 더 300만 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산중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 대비 목표가를 100% 상향했습니다. 수주잔고가 YOY 기준 51% 증가한 점을 초점 맞추고 있고요. 관세 비용 인식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마진을 기록한 점, 고객사와 관세 보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제다운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뿐 아니라 사실 전력 밸류체인에선 최근에 전선주들도 분위기 굉장히 좋죠. 저희 시간 김태성 본부장님이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세가 꽤 좋았습니다. 구리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선주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대한전선 15%의 금요일 상승을 보태기도 했었네요. 여기에 가온전선을 비롯한 다른 전선주들도 함께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범 AI 진영의 종목들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AI 학습에서 추론, 그리고 AI 서비스, AI 어떻게 돌릴 건데 이런 에너지원을 다 갖다 써서 그래서 전력과 효율을 잡아서 이것이 모든 완성체로 이루어질 경우 AI 기술, 서비스 대중화 등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그 끝에는 결국 로봇과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한마디로 그냥 온디바이스 AI가 자리하고 있겠죠. AI가 탑재된 최종 엣지 디바이스들을 온디바이스 AI로 보지 않습니까? 로봇이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집중돼 있던 시세가 에너지로 같이 번져 나갔었고 그 다음 지금 로봇과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등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인데요. 함께 가는 범 AI 순환이 언제까지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범 AI엔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 차트입니다. 2019년도부터 20년, 21년도 네이버 시세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는 정말 네카오의 시절이었죠. 2019년부터 2021년 고점까지 한 280% 올랐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떨어진 흐름 2022년도까지 보면 62%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여간은 정말 재미없는 네이버였죠. 네이버 주주분들은 꽤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걸쳤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 최근 들어서 시세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 차이는 이때 빠르게 털고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버티고 버텨서 다시 한번 이 시절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는 것일까요? 참 주식 투자는 그 면에서 선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의 분위기는 꽤 많이 달라졌고 네이버의 분위기까지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GPU 6만 장을 네이버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와 MOU까지 맺었죠.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국내에서 소버린 AI 2.0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혜진 의장의 활약도 더해지고 있죠. 자체적인 LMM 하이퍼클로바 X AI 에이전트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욕망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네이버의 분위기도 이젠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2년여간의 저항권이었던 23만 원대를 최근에 좀 돌파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지지라인이 돼줘서 일정 부분 네이버의 하방을 좀 견고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수급적으로 좀 변화 포인트가 있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엔비디아 이슈에 같이 유입되면서 네이버 역시 4.7% 모처럼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체린 앵커가 구글 이야기, 알파벳 쪽의 얘기를 해줬는데요. 과거에는 검색밖에 없었다면 그 나머지 사업부가 최근에 성장하고 그 이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것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그럼 검색 기능 외에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로봇, 가상자산, 엔터, AI 등의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번 주 후반입니다. 네이버가 카이스트와 협력해서 또 로봇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는 일정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예의주시하면서 그 내용들 체크하시죠. 그리고 이번 주 네이버의 실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주자로서 누군가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팔란티어는 2023년도 이후 주가 상승률 2,800%입니다. 자, 엔비디아발 AI 붐에서 그동안 소프트웨어는 사실 소외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2026년도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대기업은 AI 에이전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6년 IT 서비스 시장 성장 기대, 정부의 예산 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 소프트웨어 예산도 증액될 것이고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련한 이슈들도 자극할 여지가 있겠죠. 클라우드 인프라단의 종목들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등이 될 거고요. 기업 조직의 IT 서비스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후 컨설팅하는 기업들을 MSP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대기업의 SI 업체들, 시스템 통합 업체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현대오토에버, LG CNS, 삼성 SDS, 그리고 롯데이노베이트 각 그룹 대기업에 이렇게 하나씩 SI 업체들을 갖고 있죠. 현대차 그룹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현대오토에버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좋은 흐름이 있었었고 이 엔비디아 GPU 공공 부분에서는 결국 LG CNS나 삼성 SDS 등도 자극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들도 SI 업체로서 금요일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퍼져 나간다면 소프트웨어 업체들, 한글과 컴퓨터, 더존비존, 엠로 혹은 정말 바닥권에서 고생 많이 했었던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도 단발적인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 소프트웨어 단이 힘을 받게 되는 시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중심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또 SI 업체 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사실 뉴욕은 상대적으로 좀 소강 국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미중 갈등이 일단 조금 완화되는 국면이었고 살짝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테슬라가 곧 중국에서 사이버캡 로보택시를 출시한다. 아마존의 호실적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었죠. 다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던 건 연준 내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자극되고 있죠. 반도체는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미국에서 좀 있었어요. 중국의 칩 판매 기대가 있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부분에 협력 내용이 없었다라는 점에 대한 아쉬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중국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플라잉카 출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넷플릭스 10대1 주식 분할 결정 그날 장 마감 이후 나온 소식으로 전달드렸었는데 일단 반응하며 주가는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이 7년 만에 처음으로 10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인 관련주들 좋았다.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일단 아마존, 테슬라 정도로만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뉴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한중 정상회담도 생각보다는 좀 잠잠했던
주말이어서 그랬을까요? 좀 조용히 지나간 느낌입니다. 일단 양국 관계 복원의 뜻,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는데요. 국내 기업 제재나 한한령 등 실무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JYP 박진영 씨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꽤 높아지고 있고요. KBS와 중국의 CMG가 미디어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연결해 볼 수 있는 섹터들은 뭐 엔터나 콘텐츠, 소비재 등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협력안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주의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플러스 알파로 두고 좋아질 수 있는 섹터를 보는 게 안정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엔터 진영에 대한 기대치가 꽤 높습니다.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엠믹스, 각종 아티스트 모멘텀이 추가되고 있는 가운데다 이제 또 연말이기 때문인 거죠. 중국이 없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 엔터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뉴욕은 강보합권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 여기서 자극받을 내용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정도의 내용. 그럼 아마존과 테슬라가 상징하는 이번 상승의 이슈는 자율주행 로봇 등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엔터 정도만 추려볼 수 있겠죠. 자, AI 진영이 그래도 뉴스가 여전히 많습니다. 엔비디아 GPU 26만 장, 정부와 4대 그룹에 나눠가게 되는데 그중에 각각 5만 장씩, 그리고 네이버가 6만 장입니다. 엔비디아의 HBM 탑재되는 것을 계산해 봤을 때 벌써 GPU 120만 개가 예약돼 있는 과정 속에서 HBM 모멘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겠죠. 삼성전자 26년도 순이익 컨센이 하루 만에 7조가 증액됐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84만 원을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죠. 저희 국내 증시에는요. 10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AI 칩과 소프트웨어 단 같이 자극이 되고요. 이슈 측면에서는 젠슨 왕이 로봇과 함께하는 삶이 AI의 미래일 것이다 라고 31일에 코멘트하기도 했었죠. 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로봇이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코멘트였고요. 엔비디아가 소버린 AI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개별 뉴스로는 에보뮨이 11월 6일 IPO 계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에보뮨의 이제 깐부 기업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개별단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가 탑재되는 것들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스마트 기기가 됐든 로봇에 대한 수요가 됐든요. 결국 칩 포모가 여러 분야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뉴스죠. GPU, HBM을 자극한다면 HBM 쪽. 젠슨 왕이 삼성과 SK 모두 필요하다. 삼성은 로봇칩도 도맡아서 생산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엔비디아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넣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엔비디아 로봇의 눈 공급 이슈가 있었던 LG 이노텍, 마음 AI, 혹은 SOS랩도 엔비디아와 협력 관련 내용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와 연결되는 로봇주들 따로 한번 빼서 그게 로봇이든 소프트웨어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AI5 설계 검토가 끝났다. 곧 이제 6, 7까지 연이어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두 뉴스가 자극하는 건 결국 삼성의 파운드리라는 점에서 결국에 삼성의 파운드리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반도체 수출 좋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트렌드포스가 3분기 D램 계약 가격이 YOY 기준 171% 증가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AI 붐 속에 칩 가격이 올라가고 스마트폰 가격 상승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IT 부품단도 힘받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 10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CCL도 수출 데이터 호조였습니다. CCL
TCL하면 두산, 파밀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번 주 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주도 참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네요. 일단 하나씩 보시면 월요일 한국의 10월 수출입 동향 내용 나올 것이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기업 노타가 오늘 상장합니다. 그리고 SK에서 AI 서밋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돼서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제 서머타임 해제가 적용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뉴욕장이 6시 마감이겠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ADC 학회, 그리고 바이오 유럽 일정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실적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중요한 건 HD 현대, HD 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 미포입니다. 실적 내놓고 나서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HD 현대 미포 흡수합병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꺼내는가 이런 이슈들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미국에서는 팔란티어 실적 나옵니다. 화요일로 가면 세계 비만학회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이런 쪽에서 실적 예정돼 있네요. AMD, 쿠팡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로 가면 로보월드, 그리고 미국의 면역 항암학회 이런 일정들 자리하고 있고요. 수요일에 네이버 실적 나오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고영 등의 실적, 산일전기, SM, 에코프로, 달바글로벌, 카카오게임즈 등 또 국내에 많은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돼 있고요. 이날은 노보노데스크, 아이온큐 이런 기업들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네이버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이슈가 있는데요. 단25 컨퍼런스 자리하고 있고요. 이노테크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습니다. 에보뮨 IPO 일단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로 일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쏟아집니다. 넷마블, 두산 로보틱스, 잉그루드랩, 아모레퍼스픽 이런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화장품단에 기대할 수 있는 뉴스 일정들도 꽤 있다 보니까 화장품주들도 개별 실적 좀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일정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정 한번 봐주시고요. 11월 일정 11월 10일 중국의 강군절 화장품단 자극하겠죠. 지스타 시즌이 또 도래했네요. 게임주일 거고요. 자, 11월 19일 엔비디아 실적 한국 시간으로는 20일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진영을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11월 28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일정이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일정 체크 미리 도와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오늘 자율주행 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과 자동차 함께 엮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자율주행과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사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10만 전자 사진을 주주들이 보여주자 젠슨항 CEO가 그것을 보면서 Look at that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최근에는 밈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가 아닌 자동차 기업들의 차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가총액이 무거운 현대차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9%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3%대 강세,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쪽이 이 GPU 공급 뉴스로 인해서 주목을 받다 보니 그 여러 가지 키워드를 모두 다 안고 있는 종목이 또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가 26%대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강세는 계속되고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졌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해석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단연 깐부 회동의 성과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젠슨황 엔비디아 CEO는 한국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GPU 공급 소식이 들려왔죠. 여기에 정의선 회장은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자동차로 들어오고 로보틱스로 들어와서 우리가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두 기업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현대차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공급을 받아서 활용을 하게 되고 데이터 센터 학습 역량을 확충하는 등 이러한 AI 기반 로봇,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중심의 차량이 확장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가를 움직였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이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로 부각을 받고 있고 시장의 반응이 강하게 나온 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은 조금은 소외되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현실화 그리고 상용화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기술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었고 협력을 해온 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러한 협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CEO와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협력과 동맹 간 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시장 안에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렇게 시장에 번지게 됐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버와 자율주행 기술을 함께 적용을 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엔비디아와 이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가 조금 더 이 협력을 공고하게 한다면 그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겠죠. 하지만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기술은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에는 해석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KB증권의 시각을 빌려보자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여전히 험난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피지컬 AI를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 그리고 그러한 수혜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합당해 보인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 본 건데요. 엔비디아와의 협업 그리고 대량 AI 칩 구매 자체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율주행 개발 경쟁 시장을 살펴봤을 때 사실상 현대차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기술 측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가 바로 이 자율주행 개발 시장이고 그리고 각국의 개발 환경 그리고 규제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타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슈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걸고 들어가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 이런 점들은 간과하지 말자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에서 이미 잘 해내고 있는 분야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물류 자동화 이런 분야에서 지금 현대차가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일단은 자율주행 쪽으로 너무 기대감을 세게 넣고 배팅을 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쪽을 눈여겨보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해 보인다는 시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업들을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그 안에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번 눈여겨보자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연관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구심이 많거나 좀 리스크를 해칭하는 성향이 강한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이런 쪽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넘어가서 메리츠증권의 의견도 살펴볼 텐데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앞서서 봤던 KB증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 협력이 단순히 GPU 구매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고, 이제 2025년 기술 공개 그리고 2028년 판매 개시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 만큼 만약에 순차적으로 이런 로드맵에 맞춰서 잘 발표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밸류와 관련해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각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번에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 안에서 현대차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획대로 뭔가가 잘 이루어진다면 밸류 차원에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긴 호흡으로 보고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이 이슈를 빌미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AI 쪽을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잘 해내고 있는 물류라든지 그쪽을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어 보인다라는 시각으로 좁혀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젠슨 황 CEO의 발언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쪽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젠슨 황 CEO는 이번에 네트워크 장비 개발에 대한 이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 통신장비 업체인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서 노키아의 지분 2.9%를 인수하게 됐고요. 이는 차세대 5G 그리고 6G 네트워크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십 체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나비 효과는 지금 통신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관련 기업들 쪽으로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짚히고 있고요. 그리고 AR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투자와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러한 통신 기능이 접목이 되면서 차세대 기술 그리고 자동차 내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집합 종목을 찾아본다면 에이스테크를 골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량용 통합 안테나, 와이어 하네스라든지 이 통신 안테나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차의 1차 협력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안테나 그리고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미래차 핵심 부품으로 이것이 뭔가 납품이 되거나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쪽 통신 쪽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짚히고 있다는 점 정도는 반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SOS랩 살펴보겠습니다. SOS랩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자율주행하면 과거의 대장격으로 이 종목이 꼽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차세대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 시점에서 SOS랩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SOS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국내 1위 라이다 센서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너럴 모터스 향으로 이 라이다 매립형 램프를 공급하는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로보틱스 랩의 차세대 로봇 플랫폼 이 관련해서 연간 100억 규모의 라이다 공급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S랩은 요약을 하자면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모두 다 안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6년부터는 현대차 쪽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2026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번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2026년 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리포트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와 관련해서 현대모비스와 HL만도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대형주 내에서는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꼽았고, 그리고 중소형주 내에서는 HL만도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참고해 보시면서 자동차주들 요즘에 잘 가고 있잖아요. 과연 맞는 시각일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와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맞물리는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CEO의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만큼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교집합에 위치한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보시죠. 네, 한 주 시작하는 또 11월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RBK 투자증권 함정남 사장님과 이야기 풀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0월장 좋았습니다. 지수 너무 흐름 괜찮았고 그 가운데서 범 AI의 순환은 계속됐습니다. 물론 소외받는 종목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슈 측면에서는 정말 쏟아졌던 한 달이었는데 11월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많은 이벤트들이 끝나고 장이 좀 한번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금요일 시장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그 기준은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인정하자고요, 우리. 네. 그래서 실제로 국채 금리가 좀 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시장만의 특징일까요? 강점일까요? 한국 시장은 전 섹터가 다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지 않습니까? 대만 시장은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나라고 독일, 유럽 국가들도 각국에 있는 특이한 어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전 섹터가 다 살아 있어서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는 종목군들 대표적인 것이 현대오토에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는 오르는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수가 2배에서 3배 가까이 났던 날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것 대비 우리의 체감은 조금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미, 중,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한국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즐거운 날이 하나가 끝났습니다. 태생부터 LG 응원, 어렸을 때 MBC 청룡 때부터 LG를 응원했었는데 2년 전 29년 만에 우승을 맛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LG고 2등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팀이 한화거든요. 너무 그래서, 즐겁게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이기든 좀 7차전이라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LG가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은 야구 팬들 뭐 갑자기 야구 얘기 왜 하나 하실 텐데 미국도 월드시리즈 너무 재밌게 끝났거든요. 네. 정말 대단한 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LG는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주가만 잘 가면 될 것 같아요. 전자도 고개 들고 있고 이노텍도 요즘 치고 가고 있죠. 하나는 주가를 보면 야구도 잘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하나 그룹주들이 워낙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LG가 우승한 내역을 보면 공격보단 수비 라인이 정말 탄탄합니다. 정말 야구를 잘하는데 수비를 잘하는 팀이 LG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보면서 이렇게 잘하는 수비 라인이 이렇게 타이트했었던 때가 있었나 싶은데 갑자기 왜 수비 얘기냐. 주식시장도 수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격보다는 방어를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방어가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금화하는 것이 방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 현금화하는 것은 이제 도망쳐야 될 시간이고 그거는 조금 아직 현금화할 장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일들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2차 전지가 그랬죠. 철저히 소외되었었던 곳에서의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올라온 게 5G였잖아요. 5G를 제가 그 종목 섹터를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그 엔비디아 뉴스가 있기 전이었거든요. 얘도 한번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그리고 또 뭐였죠? 현대차를
보험성으로 갖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보험성으로 담아두었던 것이 예상외로 좋은 실적을 낼 때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즉 위에 가는 종목군들이 굳이 얼마를 더 가느냐라는 데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장이 좋아서 그런지 길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뭐 하루에 한두 번씩은 매일 있을 정도로 전 머니투데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장이 어때요? 이런 종목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최근에 물어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 주식이 목표 주가 여기까지 갈 것 같으세요? 아, 이거 상당히 부담돼요. 곤란해, 너무 곤란해. 많이 네. 올라온 종목. 그것도 진짜 아주 공격적으로 끝까지 올라온 종목이 나 이거 여기서 샀는데라고 물어보시는데 좀 투자의 유연성. 제가 말하는 주식시장에서의 수비는 한국 시장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 주식이 거기까지 안 가도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정확한 이해와 순환매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투톱 너무 좋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스탠스는 SK하이닉스 매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스탠스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잖아요. 하이닉스는 지금 개인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의미도 없이 주가만 올라가면 돼.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10만 원이 20만 원 됐으니 이게 30만 원 됐으니 이거는 80만 원까지 87만 원까지 간 다음에 갈 거야 라는 무작정적인 논리보다는 효율성과 나의 스탠스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한국 시장은 순환매장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법을 찾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수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장은 어떨 것 같아? 11월장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순환매 시그널이 떴으니 금요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 안에서 기회는 계속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시장이 왜 좋냐라는 것에서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시청자분들의 호응도 좋았던 것 중에 키워드가 하나가 3저 호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증시가 좋아 글로벌 증시가 계속 좋은 것의 기저 베이스는 3저 호황입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자,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저금리는 지금 금리 인하를 향해서 가고 있죠.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어쨌든 임기가 끝나고 연준 위원장이 바뀌면서까지도 금리 인하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 방향성은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유가, 유가가 낮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임기 기간 내 유가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유가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서라도. 왜냐하면 인플레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유가를 유지할 것입니다. 함 차장, 저환율은 공감이 안 되는데 저환율이라는 것은 절대적 환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3저 호황에서 말하는 저환율이 증시에 좋을 수 있는 이슈의 핵심 의미가 뭐냐면 달러의 약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몇 년 동안 달러가 강세였고 미국이 고금리였던 시대에 살았을 때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았죠. 달러 강세로서 치중됐던 자금이 글로벌 자금의 수급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트리거를 깨는 것이 이제는 뭘까요? 저 3저 호황을 깨는 트리거는 물가입니다. 저금리, 저환율 이것을 깨는 트리거가 물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방향의 명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핵심으로 보는 것이 고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것을 시장에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것에 부러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물가가 핵심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연준 인사들이 지난 FOMC에서 금리를 낮춘 게 아니었다 이런 약간 후회 목소리들도 내고 있는데 그 기저 베이스가 결국에는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이라는 점이었죠. 이 물가를 앞으로 더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젠슨 왕 이제 AI 황제의 선물. 삼성그룹주도 자극했고 현대차그룹, 로봇, 소프트웨어 등등을 자극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지금 손익비 좋은 앞단에 두고 보는 섹터가 어디인지 함 차장님의 시각이요.
네, 다양한 섹터들이 있죠. 반도체, 뭐 그다음에 현대차 자동차, 로봇, 네. 현대오토에버도 있을 수 있고 로봇, 자율주행, 네이버까지 이제 엔비디아 협력해서 피지컬 AI까지 한다라고 하죠. 지금 대형주가 더욱더 돋보이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저렇게 딱 눈을 들어봤었을 때 가장 돋보이는 것은 제 마음속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시장인 대형주장에서 키워드를 찾아가는 것도 해법을 찾아가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한다고 했었을 때 인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포지션을 가져가고 두나무랑 인수합병 문제에서 좀 삐그덕거림이 생긴다면 그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더 사야지라는 전략을 짜가고 있었는데 그 핵심은 일단은 지금 오를 수 있는 명분을 시장에서 확실히 키워드를 던져주었고 앞으로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거래가 현실화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두나무와 지분 비중을 해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를 저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럴 때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5만 원일 때 10만 원까지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10만 원 가까이 오니까 이제 팔아야 돼요라는 말씀을 하도 물어보셔서 네이버는 제 기준에 목표 주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한 상승? 무한 상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정말로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화돼서 그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원래 자금을 시장에서 풀어낼 때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승수 효과거든요. 승수 효과를 시장에 뿜어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건설이에요. 승수 효과의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승수 효과를 만들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승수 효과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뭐 이것을 말씀드리면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충분히 ESS라 생각이 들고 두나무랑 지금 네이버 주주분들은 좀 불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나무 갖고 있는 플랫폼 자체의 매력도도 상당한 위력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지컬 A에 대한 키워드가 던져졌다라는 것 플러스 알파 앞으로 향후의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는 정도로 네이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젠슨 황의 자극 중에 사실 반도체 로봇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첨언을 해주신 겁니다. 일단 보유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중 정상회담 사실 한미, 미중 이것보다 한중은 좀 잠잠하게 흘러간 느낌이에요. 그만큼 약간 구체적으로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JYP 박진영 씨와 시진핑 주석의 대담 장면은 그래도 나름 이슈가 됐습니다. 이 한중의 모멘텀에서는 엔터 정도만 열어둘 수 있을까요? 뭐 정황상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새로운 키워드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박진영 대표가 제안을 했죠. 저게 아마 예정되지 않은 뜬금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이징에서 중국에서도 우리 K-팝 공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면이 안 쓰잖아요. 왕이 얘기해보자. 일로 와봐. 이거 즉각 해결해 라고 했더니 부랴부랴 끝나고 나서 너무 과도한 해석은 하지 말아라. 이제 보여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거만큼 또 엔터에서는 확실한 호재가 있을까요? 굳이 과도한 해석은 지양하라고 겁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때 한한령 해제? 중국은 한한령 해제라는 단어 자체를 안 써요. 니네한테 규제하는 게 없다니까. 왜냐하면 이미 할 걸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규제하는 거 없다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것 자체만으로도 엔터주에는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엔터 4사 플러스 이제 중국 소비재에 관련된 주들도 테마성으로도 충분히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테마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테마의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만한 임팩트 있는 저는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관심을 가져볼 섹터는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천스닥, 코스닥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IBK에서 네. 중소형주 종목 장세에 대한 보고서, 인덱스 네.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코스닥 150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근거가 명확하게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네네.
뭐 같은 거기에 맥락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제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스탠스가 중요한데 SK하이닉스 매도잖아요. 주가만 안 빠졌지. 그 안에서 안 올랐던 종목의 색법을 막 찾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띈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세게 일어났죠. 코스닥은요, 대장이 과거에 15년 전, 20년 전에는 1등 종목이 풍력이었습니다. 바이오로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또 바이오, 지금 알테오젠이죠. 그런데 아마 다음에 사이클에는 로봇 아니면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렇다고 그 섹터만 가느냐?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심리적 영역에서 과거의 코스닥 최고점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과거의 코스닥 최고치가 2,920 얼마예요. 2,900 얼마가 코스닥의 최고치입니다. 2,930 얼마네요. 네. 2,834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런 점유, 제가 아마 종가 기준일 거예요. 어쨌든 저런 코스닥이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 랠리 가는데 여기서 코스닥을 뭐 겁먹을 필요는 없는 위치다. 상대적으로 기회의 땅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액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내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먼저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선 여전히 바이오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못 간 섹터 중에서 좀 시야를 눈여겨본다고 한다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도 지금 이제는 충분히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바이오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면서 과거의 코스닥 전성 시대처럼 지금 코스피 대비 못 갔던 이 갭을 충분히 메꿔갈 수 있다는 점을 얘기 주셨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아마도 이제 중국에서 리튬 등의 광물 수출 제한을 거는 이슈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함정남 차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